한번 해보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이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아니, 이거 생방송 아니죠? 예,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이에요. 네, 우리는 생방송 아니면 안 합니다. 큰일이네. 예. 조금 더 말씀해 보실 수 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민중당 서구가 국회의원 후보 기호 7번 김주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지역의 현안 그리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끝까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 시사광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민중당 계속하세요. 네, 괜찮습니까? 잠깐만요. 네, 다시 시작할까요? 예. 네, 확인하고 하니까. 모른다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니, 이어서 하세요.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의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국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토론해보는 시사광주. 오늘은 민중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신 김주업 후보님 모시고 민중당의 공약과 그리고 개인의 소신에 대해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업 후보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민중당 서구가 국회의원 후보 기호 7번 김주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민중당이라고 하면 예. 뭐 미통당 하면 뭐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전에 무엇이었는지 이제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자한당이라든지 뭐 새누리당이라든지 이렇게 좀 기억이 드는데 민중당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당 이전에 어느 당에서 이게 지금 이름이 변경된 건지. 저희 당은 이제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으로 출범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국민참여당과 함께 또 통합을 하면서 통합진보당으로 이렇게 바뀌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박근혜 정권 때 강제산 당하고 그 뒤로 이제 잠시 과도기적으로 민중연합당이라고 좀 창당을 했었다가 이번에 민중당으로 한 2년 전쯤에 민중당으로 다시 이렇게 창당이 됐습니다. 진보통합당? 통합진보당. 네, 통합진보당. 네. 하다가 지금 이제 정의당하고 이렇게 예, 예. 먼저 갈라지고 나서 예. 통합진보당 이제 남으신 분들이 박근혜 때 어떻게 보면은 해산되셨나요? 예. 지금도 뭐 전직 의원이셨던 이석기 의원은 아직 감옥에 예, 계시죠. 감옥에 계시죠. 진보통합 통합진보당, 예.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그것이 왜 부당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던 그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그 이유, 해산의 이유가 바로 내란 음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였죠. 그리고 무슨 보이지 않는 의도,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결국은 해산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도 내란 음모 사건은 없었다. 그리고 소위 아로라고 하는 무슨 조직을 구성한 것도 아니다. 아마 이렇게 좀 판결이 났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충분히 보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나서
이걸 판결을 해야 이게 맞는데 대법원이 판결하기 전에 서둘러서 이거를 내란 음모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 당을 이제 통합 진보당을 해산을 시켰던 거죠. 그 뒤로 해산이 되고 난 이후로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내란 음모는 없었다. 내란 음모는 없었는데 네. 그런데도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제 법리적으로 이게 안 맞는 것이 내란 음모는 없었는데 내란을 선동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게 무슨 재심이 없어요. 뭐 그걸 재심이 없죠. 다른 데다 어떻게 항변해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뭐 재심 신청도 한번 대법원에 해보고 지금 신청을 해놨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최고 판단하는 기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거죠. 뭐 재심 신청 같은 것이 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 해산에 대해서는 재심 신청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 어떤 다른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구제를 위한 예, 이제 뭐 과거 사건들이 뭐 재심 신청이 돼가지고 새롭게 이제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저희도 거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막 20년, 30년 후에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거를 최근에 재심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빠르게 좀 심리하고 요거를 좀 원상 복구가 재심 신청은 이제 안 되겠지만, 대법원에 하는 거죠. 예, 대법원에 했습니다. 뭐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빠르게 이 누명을 좀 벗기는 것이 아직 그 해산된 정당이 다시 계승한 정당이 창당이 됐고 그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 좀 복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뭐 불명예를 안고 실제로 국가와 민족 그다음에 평화를 사랑하는 뭐 그런 정당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이 폭력 조직 같은 뭐 이런 오물을 갖다가 뒤집어 쓴 것이 불명예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 사법농단 이야기할 때도 또 이제 해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박근혜 정권에 맞게 대법원이 뭐 딜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해산됐다 뭐 제일 그냥 뒤로 들리는 그냥 뭐 시중에서 들리는 야사같이 들리는 것은 이정희 전 대표였나요? 예.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박근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것 때문에 분해서 이걸 갖다가 뭐 국정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좀 엮어서 만들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그건데 뭐 그거는 뭐 사적 원한 때문에 그것이 뭐 주 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 실제적인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뭐 제가 박근혜가 아니라서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추정컨대 그런 원인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원래 이제 분화가 못 참고 뭐 유아 그렇죠. 독선적이고 유아적이기 그리고 때문에 이석기 의원이 이제 그 박근혜 정권에서 처음 당선되고 조각을 할 때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제 CIA 소속이었던 이게 검은 머리 미국인이죠. 이제 미국 뭐 시민권자. 그 사람을 이제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폭로하고 임명하지 못하도록 했던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했겠죠. CIA를 한 거죠. 그 사람이. CIA 요원이 타국에 우리나라 국적자도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가 그러면 한마디로 따지면 외국의 정보기관에서 복무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장관을 한다?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가 많았던 거죠. 이제 그런 문제하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뭐 다른 당에서는 뭐 이야기가 없고. 이야기 없었었죠. 저희가 이제 청문회 때 아마 그걸 밝혔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민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때 낙마가 됐었어요. 낙마된 것 중에서 저는 이제 기억 남는 건 그냥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만 들었는데 CIA 요원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통합진보당이 조금은 정의당하고 갈라지면서 선명성 이런 경쟁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박근혜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의당이 타켓이 되지 않고 통합진보당이 타켓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또 그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정의당하고 갈라진 선명성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요. 뭐 그때 부정경선 내부 부정경선 문제가 좀 불거졌었던 적이 있었었죠. 이제 그것도 말씀드리려면 선생님 솔찬히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일단은 뭐 그런 선명성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이 박근혜 정권을 위시해서 보수 정권들의 아킬레스건이 저는 이제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통치하는 이 이데올로기 이게 이제 반공과 친미 요건데 요것을 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석기 의원이 자주와 통일을 이야기한 거죠. 친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뭔가 자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 반공 이런 거 대결 국면을 없애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그것을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 보수 정권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하나의 강력한 이 이데올로기를 공격한 거죠.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만둘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 정당은 그동안에는 관리 대상이었다고 하면 이제 제거의 대상으로 전환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그다음 민족을 우선시하는 그 정책이 누군가에게는 뭐 아주 그냥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일 뭐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참 저희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참 옛날에 뭐 이명박이가 그랬는데 이명박이가 뭐 뼛속까지 뭐 친일고 친미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유전자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유지됐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바뀌었어도 그 세력이 바뀐 건 아닌데 이제 그 세력이 대한민국 사회 집권 세력이 된 과정을 이제 해방 이후에 보면 친일파들이 대부분 미국을 등에 업고 자기들이 살 길이 친일이었다가 이제 친미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은 잘 맞지 않습니까? 어저께까지 해가지고 뭐 딴 사람 옷 입기에 능숙한 사람들이 그런데다가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막 미 군정에서 저는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체제로 가야 되냐 했을 때 70% 넘는 국민들이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위기가 있었고 또 대다수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사회주의를 하던 분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친일파들이 자기가 집권 세력이 되려면 일단은 친미로 바꿔야 되고 사회주의자들을 누르고 자기들이 집권 세력이 되려면 이제 반공을 외쳐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뿌리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세력이 계속 그걸 유지하다 보니 자기들을 유지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아마 친미, 반공 이걸로 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제국주의 시대에도 자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일본 내에서도 그냥 반공 이야기를 해서 자기 자신을 군부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했던 그 전통을 박정희도 또 배우고 박근혜도 똑같이 배웠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CIA 요원 출신을 장관도 시키려고 했었던 것이고 어떻게 뭐 조선시대에 보면 뭐 신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좀 참지만 뭐 백성들 이렇게 진압하고 좀 참고 뭐 향초로 뭐 떨어뜨리고 하지만 뭐 중국 원래 이제 뭐 대중화에 대해서 4대 예를 어기면 참 왜 그렇게 자신 없게 살려고 하는지 이번에 보니까 민중당 그러다 보니까 이정희 전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축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많은 이야기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진만 봤지 사실은 내용들을 좀 못 들어서 축사라기보다는 이제 민중당에 대한 4.15 총선을 맞이해서 민중당 지지 연설 이거를 이제 유튜브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디 가서 찾으면 쉽게 유튜브에 이정희 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정희 유튜브에 쳐주시고 일단은 저희 방송부터 봐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일단 뭐 이렇게 이제 서두에는 어쨌든 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정과 관심을 주셨는데 아, 예. 본인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 애정과 기대에 다 부응하지 못했고 당까지 해산당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예. 아픔이 있으신 분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 음.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민중당을 지지를 하게 나온 것은 나를 믿고 해달라고 할 수도 없다. 내가 그만큼 가치 있게 살고 있지 못하니. 다만 이런 점에서 민중당을 좀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 네.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항상 어려운 사람 곁에 민중당이 있더라. 자기가 지금까지 봐온 것 중에서 비정규직들, 50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뭔가를 자기 걸 지키는데 비정규직들은 이제 그마저도 못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약 3% 비정규직의 3%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아직은 처우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마음대로 해고당하는 것만큼은 좀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주변에는 반드시 민중당 당원이 있었을 거다. 이제 이런 예까지 드시면서 항상 민중당 당원들이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진짜 진보 정당이라고 본다. 이런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진보라는 게 이제 나아갈 진짜 진보자잖아요. 새로운 발상, 새로운 생각, 뭔가 나라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게 진보인데 이번에 이제 4.15 총선을 맞이해서 공보물이 집에 와서 또 예의상 꼼꼼히 다 훑어봤는데 민중당 아니 이제 그죠? 전체 당거를 다 봤다는 거고요. 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공약이 하나 있더라. 그게 이제 민중당에서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이걸 봤다는 거고. 지금은 고용보험이 이제 뭐 5인 그렇죠. 5인 이상 사업장이 노동자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자영업자가 자기가 들고 싶으면 조금 뭐 들 수 있는 방법들이 비슷한 걸 들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전 국민으로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의료보험처럼 국민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의 고용보험을 하게 의무적으로 만들면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여러 문제들이 이번만 발생할 게 아니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럴 때 국가에서 긴급 재난기금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근본적 해결 방법이 안 되고 계속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느냐. 전 국민이 이럴 때 고용보험 제도를 들어 있었으면 어쨌든 최소한 최저임금의 80% 정도까지는 한 6개월 이상 보장받으면서 좀 뭔가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도 이 진보정당이라는 것에서 이걸 제안을 했더라.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런 새로운 생각, 발상 이 두 가지가 내가 민중당을 지지하는 이유다.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중당이 가지고 있는 큰 가치가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약자 편에 선다.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한다. 그렇습니다. 그 미래가 전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그한테 헤쳐나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복지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뭐 이정희 대표님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 우려하시는 분들이 건강은 이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신 것 같고요. 신체적 건강도 문제지만 이제 마음의 그 상처. 당신이 대표였을 때 당을 지키지 못하고 해산 당했다라고 하는 데 대한 그 고통과 미안함과 또 국민들이 주신 어쨌든 진보정당에 주신 그걸 오롯이 지키지 못하고 유실시켰다라고 생각하는 죄책감 이런 게 많으신 것 제가 보기에는 같더라고요. 오늘부로 이제 이걸 갖다가 보고 그것이 이제 박근혜가 만들어낸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짓에 의한 해산이었고 그다음에 독재에 의한 탄압이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부로 이제 또 힘을 내시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출마하셨으니까 뭐 어떤 것을 국회의원이 되면은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부터 사전투표를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했으면 더 많은 표가 이렇게 왔을 건데 그러더라도 이제 내일 또 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또 투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내용들을 다 잘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걸 감안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뭐 그러면 민중당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제가 프랑카드를 봤는데 뭐 이렇게 불법으로 획득한 자산, 뭐 1% 자산을 국민에게 뭐 돌려주신다고 하는 뭐 내용이 맞습니까? 뭐 예, 그런 예, 예. 그런 프랑카드 일단 그 공약에 들어가기 전에 네. 좀 음. 제 소개를 조금만 더 드리면 아, 일단 저는 이제 올해 1월 14일까지 북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아, 예, 예, 공무원. 공무원이고 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었기도 예. 하고 그래서 정년 한 8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무원 한 20년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노후나 이런 건 준비됐을 거고 그러니 이제 뭔가 좀 명예 무슨 이런 걸 좀 권력 이런 걸로 나가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사실 혼자 벌어가지고 내 식구 먹여 살리다 보니까 뭐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금이라는 게 그렇게 하이직이 무슨 뭐 쌓아놓고 살 정도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제 유일한 생계 수단인 공무원을 그만두고 또 이걸 제 천직으로 알았는데 이거 그만두고까지 뭔가 이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당선 안 될 것 같은 민중당을 선택해서 아니, 이제 오늘부터 네. 이렇게 쭉쭉 올라갈 거니까 네. 하루에 뭐 10%씩 올라가면은 네. 뭐 투표율 되면은 100% 당첨인데.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뭐 그런 수치가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것이 뭐냐 이게 왜 그랬나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봤어요. 부모가 되면 대부분의 그 부모가 되신 분들의 삶의 목적 이런 건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의 교육도 시키고 무슨 운동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스스로 이제 자생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역할이 사실은 국가의 역할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랬던 건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지금 엠포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 애들은 정말 나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뭔가 대학을 나오면 직장을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만 집에서 벌어도 내 식구가 먹고 살았는데 지금 두 사람이 벌어야 먹고 사는 이런 시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이제 뭐 엠포 시대에 살고 있는 요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회 구조 문제구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 얘들을 위해서는 이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정치더라.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정말로 이 생각하는 사회 구조대로 바꾸려고 하면 그걸 지향하고 있는 정당으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민중당이었던 거고요. 아까 이정희 대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시면 김주엽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중당에 언제쯤 이렇게 입당을 하신 겁니까? 1월 14일까지 공무원이었으니까 그때 입당 못하고 14일 날 사직하고 바로 가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하고 맞물리는데요. 이제 공약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공무원 노조 전국 위원장까지 하셨으면 뭐 조금 더 지금 뭐 득표율도 있고 당 지지세도 큰 데서도 뭐 와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걸 포기하고 여기로 온 것은 진정으로 이제 이것만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를 갖다가 밝혀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민중당이 생각하고 있는 공약들은 도대체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우리 민중당의 대표 공약이고 모든 후보들이 이걸 걸었죠. 1% 특권층의 불공정 자산을 몰수해서 서민에게 재분배한다. 이게 이제 대표 공약이고요. 이걸 내게 된 그 이유는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를 예를 들면 그때는 내가 양반 자식으로 태어났냐 아니면 천민 자식으로 태어났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이 다 결정이 되는 이런 구조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자산이 있냐 없냐 뭐 집안에 자산이 있냐 없냐 얼마가 있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무슨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할 거 없이 모든 분야가 다 결정되는 지금 그런 사회가 돼 있더라. 그럼 요걸 해소하려면 신분제 사회 같으면 신분을 철폐하는 게 맞고 지금 같으면 이제 그 자산을 어쨌든 고루 배분하는 것 이것이 돼야지만 여기 되는 것 같더라. 이제 이런 고민 끝에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본 거예요. 아직은 거칩니다. 음, 아직 내용이 거칠고 음, 좀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밀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야 될 과제는 좀 남아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몰수 대상이라고 하는 1% 음, 여기 사실은 이제 저희가 표현은 1%로 했지만은 한 0.01%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러면 있습니다. 0.01%가 하는 그 기준선이 자산으로 예. 따지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돼요? 자산으로 따지면 1인당 110억 정도를 저희가 일단 기준을 정하고 그게 있습니다. 하한선이죠?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0.01%라면 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5,000명 조금 더 넘을 것 예, 같은데 5,700명 정도 아, 됩니다. 예. 5,700명이 그러면 전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얼마예요? 그래서 정확히 그게 이제 국세청에서 이렇게 음, 자료를 저희가 뒤져봤는데 이걸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추정컨대 약 3,000조 정도 3,000조 추정을 하고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너무 큰 금액이라 구분이 예. 안 되니까 전 국민이 그러니까 100% 0.01%가 아니라 100%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총자산 뭐 동산 부동산 다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어림잡아서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균 자산이 2억 500만 아 2억 원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성인이라고 하면은 약 4천만 명 정도 찾고 곱하면은 약 8천조 정도 이렇게 8천조인데 만 명 중에 한 명씩을 뽑은 0.01%가 3천조 3천조를 예, 8분의 3을 갖고 예, 예. 그렇게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그 추정이 틀리기를 바라는데 예. 실제로는 뭐 틀리게 추정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도 아니고 공시지가로 이렇게 계산하죠. 그렇죠. 공시지가로 110억이니까 실제로 이제 더 많은 금액을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빈자도 있지만 엄청 재산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예, 3천조보다 훨씬 더 많은 돈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0.01%가 50% 이상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50%까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공시지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는 그렇죠. 다 많이 예, 다르죠. 예. 갭이 엄청 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그만큼 많이 갖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불법으로 만든 자산이기 때문에 뭐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매입을 해가지고 공공으로 쓰든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갖고 만들어진 자산이 뭐 절반 잡는다면 1,500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1,500조를 가지고서 어떤 것을 뭐 쓸 데가 있어야 또 걷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제 이걸 가지고 어쨌든 이걸 좀 국민들의 이 수준 요걸 좀 상향 평준화 시켜 보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 청년들이 출발을 할 때 좀 출발선을 좀 공평하게 해주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인들의 평균 자산 2억 정도 된다고 하니 25세 정도가 됐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 부족분, 2억의 부족분을 그리고 메꿔주는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랄지. 예. 그런 방식도 하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예.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에게 이제 앞으로는 국가가 집을 다 세 채 이상 가지신 분들의 집을 유상으로 몰수를 해가지고 몰수가 아니죠. 그것은 구매하는 거죠. 몰수도 이제 유상 몰수, 무상 몰수가 있으니까요. 예전 토지분배할 때 예. 몰수로 표현하는데 유상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시가보다 더 비싸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땅과 부동산을 개인 간의 소유와 이렇게 거래하기보다는 뭐 공공 재산으로 보고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거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뭐 주택보급률이 뭐 100%를 넘었죠. 넘었다고 한다면 예. 그걸 갖다가 조금 줄여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한다면 뭐 두 채까지는 그래도 예. 뭐 자기 뭐 가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두 채를 가질 수 있지만 또 애들이 커감에 따라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을 많이 뭐 초과해 버리는 5채, 10채, 뭐 20채, 뭐 50채 이렇게 된 것들은 임대만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국가가 매입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정하게 이렇게 친일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국가하고 뭐 결탁을 통해서 한 거라든지 범죄 수익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은닉재산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예. 마을밭에 묻어놓은 거랄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은 회수 좀 해서 예. 실제적으로
청년이 자기 이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을 꾸리거나 아니면 혼자 1인 가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돈을 갖다 하나도 부담 안 하고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제 소득에 따라서 음. 소득이 어떻게 구간을 정할지는 좀 더 이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1순위부터 4순위까지 한다고 하면 이제 없는 4순위는 좀 거의 무상으로 어떻게 보면 임대료 사용료 정도 이렇게 받는 정도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부담을 하되 이것이 뭐 원래 집값에 공시지값에 40%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공급하고 또 이제 본인이 사용을 하고 다른 데로 갈 때는 그것도 국가에 반납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받고 이런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계획입니다. 네. 뭐 부동산에 대한 뭐 정책 내시는 분들 중에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30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고 네. 건물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받아도 충분히 주택 문제가 풀리는 뭐 안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뭐 1,500조 재원이 사용된다고 한다면 사실 1,500조 하니까 예, 예. 1년 우리나라 국가 예산 하면 500조 정도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500조 하면 3년이면 끝날 돈이지만 예. 실제로 뭐 이렇게 경직성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뭐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그렇게 따지면 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뭐 통계에 따르면 한 80조에서 100조 정도밖에 현재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뭐 한 20년, 15년 그렇죠. 동안 15년, 20년 정도로 예, 되는 거죠. 엄청난 예, 돈이거든요. 예, 예, 그 돈들을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겠다. 예. 그래도 돈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예, 그 외에도 뭐 지금 전남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 우리 민중당이 이제 제안해가지고 농민수당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됐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너무 금액이 작다고 또 하시는 그렇죠. 분도 있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10만 원 했었는데 이제 대부분 그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를 정하신 분들이 특정 정당이 다 정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5만 원으로 이제 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달에 5만 원이죠? 한 달에 5만 원이죠. 그거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다 이게. 그래서 1년에 한 360만 원 정도 그래서 대폭 늘리는 건 낫지. 청년수당이랄지 이런 문제하고 또 이제 사회 안전망, 교육, 무상교육 문제 대학교까지 또 의료 체계도 현재 내고 있는 건강보험 정도만으로 감당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하자랄지 또 이제 이제 열심히 일하시다가 정년을 맞으신 국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적연금을 좀 강화해가지고 노후에도 좀 뭔가 좀 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래서 직접적으로 현물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간접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방식 이 두 가지로 이제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경제의 주체가 생산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소비를 어떻게 하는가가 또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력들이 없다 보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다 보니까 경제 발전이라든지 소비 뭐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더 힘들어진다. 이런 문제들을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속은 적도 있었죠. 뭐 낚시 효과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낚시 효과가 아니라 이번에는 정반대로 분수 효과를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까지 이렇게 물이 올라가는 방식들을 뭐 돈 쓸 사람들이 일단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비하고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층을 두텁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돈을 정말 많이 막 그냥 축적하고 쌓아놓지 않더라도 본인들의 생활들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서로 간에 이제 적정하게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됐으면 좋겠네요. 되면 뭐 저희 아들들도 나중에 군대를 갔다 와서 또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요 공약으로 제가 프랑카드에 가장 많이 보고요. 두 번째 공약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공무원노조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 이걸 이제 두 번째 공약으로 좀 걸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무원 교사가 노동기본권, 노동 3권 중에 2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2권이 아니고 굳이 이거는 이제 기본권은 무슨 3권이라고 해서 이게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만 빠져도 이게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굳이 숫자로 표현하면 0.7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단결권도 110만 공무원 중에 현재 공무원 노조법에 의하면 약 30만 명 정도밖에 가입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교섭이 핵심인데 교섭이 공무원 하면은 이제 모든 근무 조건, 신분 이런 게 이제 법률과 규정으로 다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다 예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률, 뭐 규칙, 조례, 이게 법령과 관련된 거, 또 예산과 관련된 것은 단체 교섭을 해도 효력을 갖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어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문재인 정부하고 임금 교섭을 해가지고 일정 정도를 하자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뭐 그 뒤로 그냥 마음대로 어겨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교섭할 게 없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그래서 단체 교섭권 약 0.2권, 단체 뭐 이제 단결권이 0.3권에서 우리가 0.5권이나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체 행동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것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뭔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그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저희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에서 가장 이제 노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에 있어서 관계는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맞는 상태에서 그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일정 부분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미허용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로 돼 있다. 네. 네. 특히 이제 그렇더라도 네.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파업해가지고 그냥 뭐 민원이 다 마비되고 그러면 불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래 이제 요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역사를 보면 어쨌든 노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 노측은 항상 약자다. 사측이 항상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조금이라도 대항해서 싸우려면 노동 3권이 다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단체 행동권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파업을 해서 뭔가 멈추고 불편한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원칙적인 건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미치는 이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예, 그렇죠. 공공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허용을 하되 지금 뭐 공익사업장에 무슨 필수 유지 업무든지 그렇죠.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뭔가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한을 두고 예외 적용을 하면 되는 불편을 갖다 거지. 최소화 좀 하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심지어 일과 중에 단체로 접기를 입는 것조차도 단체 행동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광주시에서도 발생했던 문제 아니었던가요? 과거에 종종 있었었죠. 뭐 어떤 경우에는 책상에다가 뭐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안 된다. 붙이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꼭 제한을 해서 사람들의 의사 표현을 막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인지 한번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전에 이제 전국 공무원 노조 그 문제하고 박근혜 때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것들이 정교조 전임자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정교조 전임자에 대한 그 문제는 지금 해결이 아직도 안 되고 있죠. 해결 안 돼 있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그때 정교조의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6명인가 있다는 이유로 이제 한 6만 명의 노동권을 박탈한 아주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단결권의 노동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단결권을 누구랑 노동조합을 할 거냐,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는 자주적인 결사체인 노동조합에서 스스로 정하는 것이 맞죠. 정부에서 법으로 딱 그어놓고 그것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됐는데 너희 나가라 이제 우리 조합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폐륜적 집단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그것이 친목계에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예. 그 사람이 지금 뭐 해고된 상태라고 해가지고 노조 활동을 하다 못하게 한다는 그런 것이 건 없습니다. 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묘하게 예. 그거 갖다가 어떻게든지 어디 뭐 천재가 있는가 봐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예. 생각해내는 천재가 있는 것 같은데 김기춘인가요? 모르겠고요. 그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우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하니까 예. 광고 좀 듣고 예, 들어가야 그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아, 여기 보시면 뭐 커밍 순 있고요. 당신이 상상한 만큼만 꼭 그만큼만 뭐 한다는 곳이 있어서 광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다 보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특권도 많지만 정치적 발언에 대한 제약도 사실 많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정치활동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들도 설왕설래들이 굉장히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제 우리 헌법에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조항이 딱 두 조항이 있습니다. 5조에는 군인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다 돼 있고 이제 근데 구테타를 막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준수와 보장의 차이는 군인들이 뻗가면 총 들고 나와서 구테타하니까 너희는 이게 의무야. 준수해야 돼. 이렇게 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역대 정권에서 관건 선거에 많이 동원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너희들은 헌법에서 우리는 정치적 중립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보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걸 헌법에서 준 건데. 그리고 국민들에게 또 이제 행정력을 이용하고 강요를 해서도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하위 법령으로 내려면서 이게 의무로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는 이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개인적인 문제랄지 사생활에 영향에서까지 이게 완전히 족쇄가 채워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이 내부 감시자로서 그 정권이 뭐가 잘못되어 있고 어떤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해가 되고 이익이 되는 걸 가장 잘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것도 그걸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런데 정치적인 자유가 없다 보니까 정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반대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아웃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도 가혹했잖아요. 네, 가혹했죠. 그리고 내부 고발자가 사실은 공공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것은 내부 고발자가 또 당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입장 표명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믿음과 신념은 각자 공무원에 따라 틀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발언하는 것까지도 막는다면 그것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제 공무원의 역할은 헌법에서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이렇게 역할이 되어 있는데 그럼 공사자라는 것이 그냥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국가가 만드는 법과 제도가 국민의 이익에 맞는지 안 맞는지 같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맞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공무원의 진짜 역할인데 맞도록 그동안에 이제 한다고 한다면 그걸 또 제한하고 그렇죠. 이제 뭐 법을 갖다가 뭐 바꾼다든지 뭐 절차를 그러니까 이제 바꾼다든지 정권에 봉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 기본권 없는 문제가 가장 그걸 만드는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현실에서 부딪혀 보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국민에게 봉사하려면 우리에게 정치 기본권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한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죠.
뭐 그런 이야기들 갖다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예,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예, 예, 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의원 하시면 예, 특권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예, 예. 진보 정당에서 이렇게 나오셔갖고 그 특권 누리시려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안 들으시겠지만 최소한 지금 가지고 있는 특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더 많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과도하다 특권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찬성을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뭐 정치인이 뭐 하려면은 그 정도 정도를 갖다 유지해야만 더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제 양날의 칼이라고 해야 되겠죠? 뭔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편의만 누리니까 이제 국민들이 싫어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좀 제거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제도로 좀 바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특권을 예, 제가 예. 줄이고 그렇죠. 뭐 줄이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제도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를 대표해서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그를 면직시킬 수 있는 국민 소환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있지 않습니까? 국민 소환제가 이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어렵지만 예, 있기도 예, 하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이제 그만두기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조금 더 그렇죠. 네네네. 그런 것들에 임기 중에서도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불체포 특권을 그냥 뭐 회기 중에서는 안 잡혀가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방탄국회라고 해가지고 방탄국회를 많이 하죠. 뭐 예. 실제적으로 논의할 건들이 있어가지고 국회를 여는 게 아니라 뭐 자당 뭐 의원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를 갖다가 그냥 뭐 이렇게 연다는 그런 어떤 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또 국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행정부를 비판하고 이러다 보면 행정부에서 이제 그걸 남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체포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위축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통해서 한 거에서는 체포하지 말자라 이런 특권을 준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용되기보다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했던 범죄마저도 감추거나 아니면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또 일단은 피하기 위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제도 자체는 저는 이제 제도의 취지 자체는 인정이 되는데 현재 이용되고 있는 행태가 이제 저는 문제가 있다. 예, 이럴 경우에는 그냥 자리 폐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국민들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할 때 몇 월 며칠 그러니까 한 달이면 1일부터 10일까지는 불체포 특권 없다. 뭐 이렇게 바꾸는 어떻습니까? 3분의 1은 예. 불체포 특권 껐기 때문에 그때는 잡아가도 된다. 예. 아니면 아니 잡아가도 되는 게 아니라 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사실은 부르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지역구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요즘에는 일반 시민들도 정치적인 어떤 가치 판단들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 법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국민 발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제가 이제 국회 특권 폐지 부분이 좀 넣어놓은 건데요. 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정부하고 행정부하고 국회의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안들은 다양하죠. 뭐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근데 국민들이 법을 발의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내가 뽑아준 국회의원이 그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소선거구이다 보니까 51대 49로 돼도 51%만 대변하게 돼. 그것도 다 대변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직접 일정 정도의 요건만 갖추면 직접 법안을 발의해서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제출하고 할 수 있는 권한들. 그래서 국민 발안제도 같이 넣어야 이제 국회 특권이 특권이라는 게 자기들만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잖아요. 특별한 권력. 그래서 국민한테도 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국회에다가 똑같이 뭐 신문고라든지 뭐 만들어서 네. 몇 명 이상 이렇게 클릭해서 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또 이제 막 사인 받으러 다니고 뭐 이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네.
뭐지 지금은 이제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SNS라든지 전자투표 방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50만이면 50만 이상이 어떤 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그렇게 발안이 돼가지고 뭐 투표를 하도록 한다든지 예, 뭐 예, 그런 방안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이제 요 전국구 그거 아니시죠? 비례대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예. 사실은 뭐 이렇게 투표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그러기 전에 먼저 이제 이제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구마다 조금씩 이제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말고 광주에서는 이것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광주는 이제 제가 내놓은 공약 중에 국공립 요양병원을 아. 한번 광주에 좀 만들어 보겠다 이걸 음. 내놨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음. 제 주변에도 이제 요양원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설 요양원들이 굉장히 예, 많죠. 많은데 이제 뭐 사설 요양원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요양원에 우리 같은 소위 뭐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사설 요양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요양원 시설이랄지 이런 것도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의 특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광주에만 이제 국립요양원이 없단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런 것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국공립의 요양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한번 광주에 한번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뭐 재활병원 이야기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재활병원도 뭐 대전하고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어떻게 됐다라고. 재활병원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예, 잘 예, 모르겠고요. 예, 예, 아직은 예.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보통 국공립 요양병원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중앙에 뭐 센터가 있고 뭐 구 외곽에는 조금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요양병원들이 국공립 요양병원들이 이렇게 좀 둘러가지고 좀 치료를 요하는 그런 분들은 센터에 있는 뭐 병원으로 좀 오셔가지고 요양원으로 오셔가지고 좀 치료도 좀 하면서 요양도 하시는 걸로 하고 외곽에 있으신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자연 뭐 친화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처음에는 국공립 요양병원 이걸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제 병원은 우리나라 이제 전남에 대표적으로 전남병원과 조선병원이 있어서 병원 개념보다는 이제 요양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요양원과 전대병원, 조대병원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그쪽에서 이제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거기 치료받고 요양은 여기서 하고 이런 방식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센터가 있고 각 구별로 좀 특색 있게 남구, 뭐 광산구든 이렇게 해서 좀 구별로 이렇게 분소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남구 분들이 굉장히 거기 이제 노인복지센터가 거기 이맘동입니까? 예, 거기 있다고 해가지고 좋아하시는데 광산구에도 좀 생기고 또 요양병원들은 좀 그렇게 골고루 좀 있었으면 또 접근하기도 쉽고 또 가족들이 또 찾아가기도 그렇죠.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1,500조 있으니까. 그리고 뭐 광주 전체적으로 뭐 안건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 공군 비행장 정도가. 아니 이제 저희 당에서 내놓은 시당에서 내놓은 것은 이제 뭔가 광주를 좀 그 생태 또는 기후 위기를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바람길과 물길을 좀 복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연적으로 이제 이것을 좀 내걸고 있긴 한데 이제 저희 서구로 놓고 보면 서구 문제만은 아니죠. 이제 북부도 걸쳐 광산도 걸쳐 있는데 일단 이제 광주 제1전투비행장 여기를 좀 폐쇄해서 뭔가 이 비행기 소음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쾌적하고 좀 정원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약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투 비행단 공공항이 조금 더 심하긴 한데 그래도 민간공항이 있는데 민간공항은 어떻게?
저는 이제 민간 공항은 지금 뭐 무한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보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쪽에서도 환영을 하고. 네, 광주에서 비행기 타신 분들이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무한 공항과의 연계 요소를 좀 만들어 놓더라도 좀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전투 비행단은 좀 폐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투 비행단을 갖다 같이 무한으로 보내겠다는 아니면 타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안도 있는데 예, 예. 뭐 민중당 생각도 똑같이 뭐 민간 공항에 가면 공공항도 딸려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민간 공항이 사실은 그 수요에 비해서 전남, 광주에 2개나 있는 것은 조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를 좀 통합했으면 좋겠고, 군 공항은 이제 저희가 이전하게 되면 또 이전한 곳의 주민들이 또 똑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고, 우리 살자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맞지 않고, 저는 또 하나는 이제 한반도가 어쨌든 간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 긴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군축할 수 있는 거다. 군축을 해야 된다 봅니다. 군축을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군공항은 폐쇄를 하고 거기 있는 공군력이랄지 이런 것들은 좀 분산을 해서 현재 잔존에 있는 곳으로 좀 분산 배치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아니면요 군축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서 또 폐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군력이 또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뭐 해군력, 공군력 강화시키는 것은 맞지만 요 지상에 있는 뭐 그런 공공항은 좀 하고 좀 이동식이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공항 하나 짓는데 드는 비용이면 차라리 이제 뭐 그렇게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항공모함 뭐 이런 거. 이제 뭐 이동해야 또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아니, 근데 이제 뭐 저희 당에서는 이제 뭐 그런 것도 방식이지만 일단은 군축이 저희는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를 지어서 항공모함보다는 좀 건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축하는 게 좋고 그렇지만 불효불급하게 또 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광주공항은 민간공항은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항은 제일 전투 비행단은 폐쇄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공간이 남을 건데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뭐 보관은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해봤지만 이건 이제 뭐 시민들하고 또 한번 의견을 나누고 논의해서 뭔가를 공론화를 통해서 한번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또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다음 질문이 아마 그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막 개발하고 아파트 짓는 방식 또는 재개발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 아마 이제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들을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공공항을 어떻게 만들고 이제 그 공간이 또 비었을 때 어떻게 개발하고 싶은지가 또 나올 것 같아서요. 저희 지역구 내에 이제 양동, 광천동, 농성동 여기가 이제 좀 노후된 도심 지역이죠. 대체로 이제 많은 분들이 공약을 내걸 때 노후된 도심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서 뭔가를 좀 마을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돈 벌게 해주겠다는 거죠. 땅값 올려가지고. 근데 대부분 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들은 쫓겨나는 형식이 되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이래서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이게. 그래서 거기 거주하시는 원주민들의 주거권을 철저히 보장을 하는 방향에서 그 도심이 노후된 도심을 좀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남구의 양림동처럼 뭔가 좀 특색이 있는 그 마을의 무슨 전통이랄지 또 문화랄지 이런 것을 잘 접목해서 뭔가 좀 마을을 다시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물론 거기에는 이제 노후된 집은 좀 수리를 해서 고치기도 하고 해야 또 이제 뭐 방법들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또 상권도 좀 형성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재개발보다는 도심을 재생시키는 도심 재생 사업.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지역의 공동체를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역사성도 보존하고 뭐 이런 방식들을 선호하신다는 거겠죠. 뭐 그렇다면 공공항도 어떻게 개발하실지가 딱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공약으로 주차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가져오셨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광주시가 어쨌든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제 두루두루 가보지 네. 않겠습니까? 서구가 가장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서구 중에서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뭐 상무지구 뭐 이쪽이죠, 또. 거무지구나. 예. 근데 이제 상무지구가 개발될 당시가 약 20년 전이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현재 교통량을 측정하는 것은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20년 전에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서 설계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있고 가장 교통량이 많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어쨌든 동네별로 무상 공용 주차장을 대거 좀 확보를 하는 방안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고 또 이제 이 교통 흐름을 좀 잘 연구를 해가지고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굉장히 편리하게 잘 조성을 한달지 아니면 교통을 이제 다른 도시도 가보면은 이게 이제 일방 통행이랄지 이런 걸 좀 많이 좀 교통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정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하는 교통 체계 흐름 이런 것을 좀 개선함으로써 뭔가 좀 교통 환경을 좀 개선해 보는 것. 그러니까 이런, 뭐 공공 주차장이라든지 네. 주차 타워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라도 충원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차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하는 네. 그 노력도 중요한데 그렇죠. 거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까지 아직까지도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이 크잖아요. 예. 근데 뭐 택지 분양할 때 보면 주차장 용지조차도 민간에게 이렇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1층에는 상가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 최소 법적 요건만 갖추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1층은 다 그냥 하고 그다음 그 위에다만 좀 철제로 해가지고 3, 4층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외부에 있는 차들이 거기 들어가기에는 비용 부담도 크고 그다음에 주차량이 좀 더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좀 조례라든지 뭐 법을 좀 바꿔서 공공에 대한 주차장만큼은 민간에게 불화하지 않고 공공이 좀 준비하고 개발하는 방식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죠. 뭐 공공 영역은 민간한테 넘긴다는 것은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된다는 건데 공공 영역은 철저하게 무슨 효율성, 능률성, 수익성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러려면 이건 민간한테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재개발이라든지 뭐 택지 개발이 된다고 네. 한다면 최대한 뭐 일정 부분을 공공을 위해 가지고 내놓는 뭐 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하 공간의 일부분들을 갖다가 사실은 공공 주차장으로 이렇게 조금은 할애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조례라든지 법률을 또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민중당에서 그런 거 충분히 뭐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우리 김조업 후보님 저희가 이제 가져오신 내용들은 다 이야기가 거의 된 것 같은데요. 광주 또 이제 서구 갑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번 투표에서 꼭 이 모습을 보고 투표를 해주십사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이제 만약에 광주시에 우리 식료품점이 단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식료품 가게에서 아무리 물건이 품질이 좋지 않거나 비싸거나 불친절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식료품을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옆집에 물건도 싱싱하고 값싸고 친절한 주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들어서야지만 원래 불친절하고 물건이 좋지 않았던 편의점도 개선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뭔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주 정치는 그동안에 일당 독식 약 40년간 특정 세력이 독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 하나 있는 편의점 이 식료품점처럼 오만하고 또 노력하지 않고 정치 서비스가 굉장히 낮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광주 정치판이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뭔가 이거 키워주시면 광주 정치가 바뀌고 정치 서비스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광주 정치가 바뀌어야지만 또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이제 정말로 이 비슷비슷한 사람, 뭐 당은 다르더라도 비슷비슷한 성격과 사람에게 뭔가 이게 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진보 정당, 민중당을 이번에 선택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그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중당 김주업 서구갑 후보님 말씀 들었습니다. 프랑카드 보면서 1%에게 뭐 몰수한다는 것 보고 사실은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보다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 많이 좀 해소된 것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굉장히 큰 뭐 테라라고 하는 대농장에 흰색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있었던 정말 대부호들이 있었던 시대에 미국의 빈부격차 너무 커서 미국이 휘청휘청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1950년대 60년대 거치면서 중산층들이 살아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1950년 60년대의 경제 성장들을 일으키는 발판이 됐었거든요. 한국 경우 지금 현재가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1930년대보다 훨씬 큰 빈부격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0.01%가 전 국민 자산의 40% 이상을 아주 크리티컬하게 보더라도 4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미래, 발전 만들어나가기 힘들겠다는 민중당 후보님의 말씀이 오늘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닿는 이야기가 아니었는가 싶고요. 사람들이 사는 공간, 세상,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 꼭 관철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있어서 옳지 않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판결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늦더라도 반드시 바로 잡혀서 그런 억울함들이 다시는 이 사회에 없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빨리 바로 잡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사강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